네, 에너지 전환의 길을 덴마크에서 찾아보는 기획보도 이번 주 4차례에 걸쳐 전해드렸는데요. 덴마크 현지를 취재한 이성현 촬영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보도에서 덴마크 재생에너지 전환 상황을 좀 자세히 저희가 짚어볼 수 있었는데 직접 방문했더니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하나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활 속에서 탈탄소 사회로 잘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덴마크 도착 첫날 물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요. 2리터 페트 한 병에 우리 돈으로 1,200원인데 계산서에 판트라는 내역이 600원 추가됐습니다. 점원한테 물어보니 공병보증금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미리 내고 빈 병을 다시 가게로 갖고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병보증금 제도 얕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회수율이 무려 92%였습니다. 네. 플라스틱 페트병 10개 중 9개 이상이 다시 돌아와서 재활용된 건데 계산해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2만 3천 톤, 즉 인구 13,000여 명이 발생시키는 양만큼 줄인 셈입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보도에서는 저희가 주로 해상풍력발전소 같은 좀 큼직큼직한 이야기들을 좀 다뤘는데 직접 방문해 보니까 실생활에서도 이런 탄소 중립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또 다른 사례로는 역시 자전거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를 다니는 동안 남녀노소 모두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도로마다 자전거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신호등이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면 늘 자전거를 탄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제가 만난 덴마크의 한 기관장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는데요. 대화를 나눠보니 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금방 수긍이 갔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값의 최대 1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쉽게 차를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이런 분위기와 노력이 더해지다 보니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70% 줄이고 2050년에는 말 그대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덴마크의 목표가 훨씬 더 현실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연속보도 내용 중에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과잉 생산 문제도 저희가 다뤘는데 이 문제를 먼저 겪은 덴마크의 경우 유럽 국가의 이 재생에너지를 수출하는 게 하나의 해법으로 모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수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도에서 보셨듯이 올해 전남에서 발전소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대규모 출력 제어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전력 수요는 적은데 일조량이 많은 봄철에 태양광 등에서 전력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 송전망이 포화돼 전기를 생산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제주처럼 출력 제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송전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한전의 재무 상태를 봤을 때 계획 이상의 추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송전망을 보강할 수 없다면 전남 지역의 전기 수요 자체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합니다.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했고 성사는 안 됐지만 반도체 특화 단지를 유치한다거나 또 전력 사용이 많은 데이터 센터를 들여오는 게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여수 국가 산단이나 제철소가 있는 광양 등 산업단지의 전기 공급을 재생에너지로 바꿔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꼽힙니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덴마크에서는 이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가지고 또 다른 청정 연료로 생산을 한다 이런 점들이었는데 전남에서 이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전남은 축산업이 활발하죠. 축산 분뇨를 활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바이오가스 시설은 전남이 벤치마킹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방문한 덴마크 바이오가스 시설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서 만든 수소를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서 메탄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데요. 전기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 메탄이라고 불리는데 도시가스 배관망에 연료로 공급할 수가 있어서 쓰임새가 많습니다. 덴마크는 2034년까지 가스 소비량의 100%를 이 메탄을 포함한 바이오 메탄으로 대체해서 가스 분야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룰 계획인데요. 김영록 전남지사도 유럽 순방 중
바이오가스 시설을 방문해서 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고 한 만큼 수소와 연계된 바이오가스 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덴마크는 이런 탄소 중립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많이 앞서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는 면에서도 좀 참고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보도에서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그리고 협동조합 형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덴마크의 일관된 재생에너지 정책입니다. 덴마크의 에너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약 정책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여야가 다시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하거든요. 이 덕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에너지 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덴마크가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